네,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일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재경 소장님과 오영미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 나와주시는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인사 좀 나눌게요. 오영미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빠르게 부동산 이슈를 분석하는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정말 복잡하게 좀 돌아가고 있죠. 다각면의 시각과 정보 꼭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르게 분석해 주시고 발빠른 정보를 전해 주신다고 하니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전해 주실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바로 전세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MC님은 혹시 어떤 이야기신지 아시나요? 네, 전세 가격에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전세 가격은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 주주마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를 좀 많이 읽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 규제 자체도 나온 지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한참 전부터 이야기 나온 지 오래고요.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전세로서 매수자나 매도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죠. 그럼 MC님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사실 부동산은 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정을 짓거나 좀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좀 하락이 된다면 갭 투자자분들께서는 금액도 늘어나고요. 심리적이나 금액적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거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해 주목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돌려줘야 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엔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죠. 실제로 전국의 전세 가격 증감률을 살펴보면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2017년도 11월부터 하락 반전하더니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그 폭이 더 커지며 전세 가격 하락이 하나의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국 통계에서도 하락세를 기록했다면 이것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또 쉽게 넘겨짚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가격 하락 이슈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부동산 상승장에선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전세가 안정화된다라는 것. 사실 이러한 사례가 잘 없어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에서 전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죠.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율이 아주 높았었는데요. 그러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가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매매 가격을 10억 원이고 전세가가 8억 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80%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 건물의 매매 가격이 3억 원이 더 올라서 13억 원이 되었다면 전세는 그대로 변함없이 있어도 전세가율은 61%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거지 전세 가격의 하락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임대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할까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네, 분명한 건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다주택자들을 다르게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바로 투자자입니다. 본인이 실거주하는 집과는 별개로 여분의 집을 매수해서 임대를 놓는다는 것인데요. 전세 시장은 더더욱 투자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도 매월 수입이라도 발생하는 월세와는 달리 어차피 추후 돌려줘야 하는 전세는 미래의 양도 차익을 바라고 매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전세금을 받아도 사실 특별히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매매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전세를 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매매 상승기에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주택을 매수하게 됩니다. 각 집들을 별장처럼 사용하지 않는 한 혼자서 다 거주할 수 없기에 전세를 내어놓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전세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실입주자분들인데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 선택지가 전세만 있는 게 아니라 실거주용, 매수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아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아예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여기서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전세를 찾기보다는 대출 등의 금융자금을 더 보태서 아예 매수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전세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상승장에서의 전세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네, 다소 복잡하긴 한데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공급자는 다주택자이고 월세 수입을 받는 분들과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투자자들의 공급입니다. 그러니 매매 시장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여기에 실입주자들도 전세가 아닌 매매 시장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장 때 전세가 안정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빨리 집을 처분하려고 하지 한가롭게 전세 재계약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 것입니다. 전세가 있는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는 것인데, 애초에 매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갭 투자를 시도할 사람들은 없죠. 투자자들은 전세 만기에 맞춰서 다들 매도를 하게 되고요. 이는 전세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실입주자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는데 매수보다는 안전한 전세를 찾으려고 하면서 전세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투자자들이 집을 많이 내놓으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전세에 대한 공급은 줄어듭니다. 실입주자들은 전세를 찾아서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렇게 이론처럼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은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깡통 주택이나 하우스푸어, 역전세난 등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봤는데요. 이제 전세가액이 실제 금액 90%를 육박하는 깡통주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택들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집주인이 자본이 전혀 가지고 있는 깡통주택들은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좀 이른다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많았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그런 물건도 있었다는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전세가 너무 올라서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몇 년 사이에 지금은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현상은 특이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전세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금액을 지불할 능력도 되고 그 돈을 내고 거주할 의사도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전세나 매매냐의 두 가지 선택만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렵게 모은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 매매는 아무래도 기피하게 되겠죠. 하지만 전세는 향후 돌려받을 금액이다 보니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역전세가 형성되는 것은 매매 가격의 리스크를 감안하다 보니 안전한 전세를 보다 높게 주고서라도 들어가야겠다는 우리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실장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에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좀 접하면서 매매를 할 만큼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 때마다 이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왜 전세를 사용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계약한다는 내용이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진행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 집을 내놓고요.
공급이 늘어나니 매매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러나 하락장에서 매매 수요는 없고 실입주자들은 안전한 전세만 찾게 되는데요. 이에 전세가 귀해지고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생기면서 앞서 말한 역전세도 생기는 상황 속에서 또 그래도 이 가격이면 그냥 편하게 내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매 거래도 점차 늘게 되고요. 또 높은 전세가율에 힘을 받아 매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사이클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전세 지수, 그리고 전세가율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외환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세가율이 하락해서 40% 밑으로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니 전세가율이 쭉 상승하였고 통계로는 최대 75%로 잡히지만 일부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심지어 매가도 넘어가는 역전세난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요. 지금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많은 설명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전세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전세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오영미 실장님께서 전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뭐 100%다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일 때 전세 가격이 또 하락하는 곳도 있고요. 또 매매가와 같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어느 특정 지역만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김재경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앞서 개념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딱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 지역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언론에서 하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서울의 경우는 평균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서울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표를 보면 서울과 성동구의 전세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성동구 상승률을 보면 2016년도 말부터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왜 서울과 성동구가 다른 상황이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서울 전체 상승률이 계속 플러스인데 왜 성동구만 하락세를 기록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매매 시장 분위기가 서울과 달리 성동구만 달라진 데는 어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부동산은 지역적인 부분이 강하기에 그 지역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면밀히 봐야 합니다. 바로 2016년도에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입주량이 많았는데요. 6,000세대 넘게 입주했습니다. 여기서도 왕십리 KCC 스위치N이나 신공호 파크장애는 2016년도 4월에 입주했어도 그 세대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큰 영향은 없었었는데요. 문제는 2016년도 11월에 옥수파크힐스 2,000세대, 그리고 센트라스 2,800세대로 약 5,000세대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이 일대 수요보다 훨씬 많았었던 것이죠. 2,800세대의 센트라스 33평 전세 가격 추이를 한번 볼까요? 33평형을 보면 처음에는 6억 원도 넘게 전세 가격이 형성되었었는데요. 2016년도 11월 말에 공식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더니 2016년도 1월에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소장님 설명처럼 좀 표를 보니 1월에는 떨어졌다, 2월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씩 상승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바로 입주 지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전세 공급자들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지 않은 한은 원하는 전세 가격을 맞추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전세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입주장 때만 나오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들을 보면 입주 시작 후 2달 정도는 입주 지정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분양 금액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포함한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가면 연체이자가 발생되게 되어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네, 도대체 연체 이자가 몇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8에서 1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와, 엄청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높은 연체 이자를 내지 않고 잔금을 좀 맞추려고 빠른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집주인들의 심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때 공급이 많았다라고는 해도 입주하면서 매매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팍팍 떨어지는데요. 매매를 하는 순간 본인의 투자 수익이 확정되는 것에 반해 전세는 어차피 돌려줄 돈이고요.
추후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올려도 되는 돈인 것이죠. 당장 전세를 높게 받으면 자금적인 부담이 덜하니까 줄긴 하겠지만 연체 이자가 눈앞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명확한 손실이고 이를 내기보다는 결국 돌려줄 전세 금액을 깎아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센트러스 입주 지정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 사이에 전세가 맞춰진 게 많았고요. 2017년도 1월 막바지에는 전세 가격이 5억 원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으며 4억 후반에도 계약된 집들도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공급이 많다기보다는 입주 지정 기간과 연체 이자 때문에 단기적으로 폭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 대단지 전세가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 다른 성동구의 전세 가격은 이보다 더 낮지 않는 한 거래가 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2016년도 말부터 거래된 성동구 전세 가격들을 보면 다 같이 무너지면서 서울 전체적인 전세 상승률은 플러스였지만 성동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게 되자 다들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모아서 잔금을 맞춘다든가 하면서 이제 전세를 그렇게 급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2월이 되자마자 전세 가격이 몇 천만 원씩 뛰었고 옥수 파크힐스와 센트러스의 5천 세대 입주장이 마무리되면서 성동구 전세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은 공급이 제한적이고 신규 아파트 수요가 높아서 입주 시에만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지역적으로 변동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단순히 공급이 많아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입주 지정 기간 그리고 연체 이자 때문이라는 말씀도 듣고 보니 훨씬 더 빠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지역적으로 약간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이론과는 좀 다르게 뉴스에서는 매매 가격도 동반 침체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한 전세 시장의 흐름은 공급이 제한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전된 주택 수에서 전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주택자들 뿐이고요. 매매 가격 상승장에서 투자자들이 집을 매수하면서 전세를 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틀에서 벗어납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시장에서의 주택 수도 절대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전세는 물론 매매 가격까지 같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공급 물량입니다. 2018년도에는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폭락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만큼 저희도 방송 초반에 공급 과잉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었는데요. 핵심만 말하자면 2017년도에 38만 가구, 2018년도에 43만 가구 등 전체 공급량이 많다라고는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지역이 얼마나 공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이 많고요. 경기도는 2018년도에 16만 가구 넘게 입주하면서 공급 과잉에 시달릴 것입니다. 반면 서울은 3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어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만큼 순수한 공급량이 적고 지금도 꾸준한 이주 철거가 진행되다 보니 멸시주택 수를 보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고도 했었습니다. 공급 과잉은 지역적으로 인구 등도 따져보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네, 공급 과잉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 2회 때 좀 다뤘던 주제인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경기도와 지방의 공급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하락하고요. 지방의 집을 처분하고 꾸준히 상승 중인 서울로 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2회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지금 지방은 전세와 매매 가격이 하락장으로 돌아선 지 오래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몇만 가구씩 입주하는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동탄이 있는 화성시는 전세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분양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붙어서 나오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평택도 공급이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매매가 하락폭이 크고요. 시흥도 매매 전세가 같이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동탄, 평택하면 그래도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상관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 않지만 용인도 2018년도 공급 물량이 엄청나고요. 경기도 외곽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단순히 시세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 공실이 늘어나는 것이라 인근 경기도 수요까지 빨아들이면서 경기권 전체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급 과잉 이슈를 점검한 게 바로 작년이었죠. 그때 소장님께서는 공급 과잉으로 경기도와 지방은 위험하고 그리고 서울 지역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위험 신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양극화 현상이 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이 예상대로 진행되다 보니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전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많이들 놓치고 있는 핵심은 부동산 가격 상승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세 시장이 안정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장이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절대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현상으로 위험 신호로 보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전세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매매와 함께 전세 가격 상승률을 참고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투자에 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의 전세가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전세가율이 높으면 갭 투자가 용이한데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으니 매매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과거 전세가율을 보면 훨씬 더 낮았었고 지금 전세가율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해당 지표를 보면 이전에도 전세가율이 40% 선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금 부담이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상승했었지요. 해당 지표를 볼 때 서울이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이 서울은 물리적인 공급량이 많을 수가 없는 구조라 전세 공급이 시작 참여자들의 투자에 의해 명확하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보면 전세가율이 64%나 되다가 38%까지 떨어지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과거의 통계 자료와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꾸준한 상승의 신호로 보이는지 아니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락의 신호로 보이는지는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만큼 충분한 생각과 이를 통한 결정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통계와 분석을 해주시는 김재경 소장님,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자리해 주셨던 오영미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